외할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타고난 페르세우스의 시련. 아르고스라는 왕국에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아들이 없고 다나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만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 것이 항상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델포이 신탁을 찾아가 미래를 물어보았는데 델포이 무녀는 당신에게는 아들 운이 없습니다. 단손자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운명입니다. 왕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딸을 청동으로 만든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다나에가 머문 곳은 땅을 판 지하의 청동으로 벽을 둘러치고 천장에 조그마한 창을 내어 빛과 공기가 통하도록 만든 요새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제우스의 눈에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다나에가 눈에 띄었다.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신해 다나에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 결과 다나에는 곧 임신을 했고 10달이 지나 잘생긴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페르세우스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창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 왕에게 발각되었는데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다그쳤다. 다나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제우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다. 왕은 아이의 아버지가 제우스란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손자를 그냥 살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당장 죽이려 하니 제우스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방법을 피해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나무 괴짝에 집어넣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 괴짝은 파도에 휩쓸리다 세리포스 섬에 닿게 되었다. 해안가에 나무 괴짝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부 디크티스가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구해주었다. 세리포스의 왕인 폴리데크테스는 디크티스의 형이었는데 매우 욕심이 많은 세리포스 섬의 독재자였다. 폴리데크테스는 우연히 다나에를 보고 그녀의 민물에 반해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특히 폴리데크테스는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어머니의 재혼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를 없앨 방법을 궁리했다. 폴리데크테스 왕은 시노마우스 왕의 딸인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할 거라고 선언하면서 결혼 축하연에 페르세우스를 초대하였다.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가 연회장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결혼 선물로 뭘 가져왔냐고 물었다. 그 당시 풍속으로는 결혼 선물을 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페르세우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왕은 페르세우스를 다그쳤다. 다 죽어가는 자네 모자를 이 섬에서 편안하게 살게 한 내 은덕도 모르나. 이렇게 성대한 날에 그런 예의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페르세우스는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다. 왕이시여, 지금 제겐 말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물했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 신의 아들이 무엇인들 못 가져오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고르곤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머리일세. 만약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네의 어머니는 내 아내가 되어야겠지.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란 말만 듣고도 그 자리에 얼어붙을 듯한 느낌이었다.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메두사의 머리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났다. 메두사의 목을 베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헤르메스를 내려보냈다.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를 죽이려면 머리에 서면 보이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모자와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무엇을 담던지 딱 맞게 줄어드는 마법의 자루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북쪽에 있는 림프들이 갖고 있는데 그곳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라이아이라고 불리는 세 명의 백발 노파란 것이었다. 헤르메스는 메두사의 억센 비늘을 자를 수 있는 강한 칼을 주면서 그라이아이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줬다. 페르세우스는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나 그라이아이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라이아이 세 자매는 흉물스러운 것은 하나의 눈과 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 먹을 때면 다른 자매가 끼고 있던 이를 받았어. 자신의 입에 끼웠고 사물을 볼 때도 다른 자매가 갖고 있던 눈을 받아서 이마에 붙이곤 했다. 페르세우스는 숨어서 한 명의 눈을 빼내서
다른 자매에게 넘겨줄 때를 기다렸다. 그때는 셋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오자 재빨리 눈을 낚아챈 페르세우스는 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해서 그들의 무거운 입을 열게 해 세 가지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북쪽에 사는 림프를 만나러 가던 페르세우스 앞에 갑자기 아름다운 광채에 둘러싸인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 청동 방패를 주면서 반드시 자신을 준 방패에 메두사를 비추어 목을 자르라고 당부했다. 청동 방패는 매우 잘 닦여 있어 마치 거울처럼 사물을 비추었다. 북쪽에 사는 림프들을 만나 손쉽게 세 가지 보물을 넣고 메두사가 살고 있는 곳도 알게 되었다. 메두사는 고르곤이라 불리는 세 자매 중 막내였다. 이 세 자매는 서쪽 끝에 있는 오케아노스 강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스텐노, 에우리알레, 메두사였다. 원래 메두사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아테나의 신전에서 그녀와 정을 통했다. 이에 화가 난 아테나는 이 세 자매에게 저주를 내렸다. 세 자매 중에서도 메두사의 외모를 가장 흉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온통 뱀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메두사의 자매인 스텐노와 에우리알레는 절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고 메두사만은 인간처럼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마침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고르곤 세 자매는 잠에 빠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아테나의 청동방패를 통해 메두사를 보았다. 조심스레 다가가 헤르메스가 준 강한 검으로 메두사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때 메두사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에서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와 세 개의 머리가 달린 거인 게리온의 아버지 크리사오르가 탄생했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마법의 주머니에 메두사의 머리를 집어넣은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모자를 써서 다른 고르곤 자매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하늘로 날아올라 귀향길에 올랐다.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 상공을 날고 있을 때 한 처녀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닷가에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처녀는 안드로메다로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딸이었다.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자신은 물론이고 딸인 안드로메다가 물의 요정들인 네레이데스보다 더 아름답다고 잘난 체를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네레이데스는 분노하여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의 오만을 벌해달라고 부탁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커다란 뱀을 보내 수많은 에티오피아인을 잡아먹게 했다. 놀란 케페우스 왕은 바다 뱀이 왜 나타났는지 신탁에게 물어보았다.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가벼운 혀가 이런 화를 불러왔군요. 바다 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왕비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비 자신은 아니군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낸사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바닷가에 홀로 남겨진 채 바다 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지나가고 있던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그는 바다 뱀이 나타나자마자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뱀의 주위를 날아다니다가 단칼에 뱀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케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에게 결혼 승낙을 받아 곧바로 세리포스 섬으로 향했다. 왕이시여, 여기 메두사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를 망신 줄 생각으로 페르세우스에게 가져온 자루를 풀어 메두사의 머리를 보이라고 했다. 페르세우스가 자루를 열고 메두사의 목이 나오자 그 순간 폴리데크테스뿐 아니라 왕궁에 있던 신하들까지 모두 돌로 변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과 어머니를 구해주었던 어부 디크티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는 세리포스 섬을 떠났다. 베르세우스는 자신을 도와준 아테나 여신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헌상했다. 그 이후 아테나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에 달고 다녀 그녀의 상징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매듭이 있었다. 손자에 인해 죽어야 한다는 신탁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던 아크리시오스 왕을 만나 자신은 할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르고스에 페르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아크리시오스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라리사라는 도시에 도착하였다.
마침 그곳에서는 대규모 운동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페르세우스도 심신풀이 삼아 원반 던지기 대회에 참여했다. 드디어 페르세우스의 차례가 되어 그는 힘차게 원반을 던졌다. 그런데 그 원반이 관중석까지 너무 멀리 날아가는 바람에 관전 중이던 한 노인을 맞추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 노인은 바로 아크리시오스 왕이었다. 그는 원반을 맞고 즉사하였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딸과 손자까지 보낸 아크리시오스 왕은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운명대로 결국 손자의 손에 죽고 만 것이다. 메두사는 부정적인 어머니상이자 우리 내면의 가장 두려운 대상의 상징. 다나에가 청동 감옥에 감금된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감금은 의식과의 연을 끊고 무의식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무의식의 접근을 통해서만이 정말 가치 있고 영웅적인 행동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을 상징한다. 또한 이런 억압과 감금이라는 불리한 환경은 영웅을 영웅답게 만들기도 한다. 영웅의 탄생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더 빛나기 때문이다. 페르시우스도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는다. 영웅은 어린 시절부터 담금질 당하고 순환과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영웅답게 성장하게 된다. 보통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해결해서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고르곤 세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아무런 물질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개성화 과정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가 흡족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이다. 메두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어머니의 원형이다. 어머니의 원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모 마리아처럼 자식에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주는 좋은 어머니 상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돌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어머니의 원형도 존재한다.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면 돌로 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쳐다본다는 것은 자식과 어머니가 1대1의 대등한 관계를 상징하는데, 이런 대등한 관계를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자식을 돌로 만들어 아무런 생각 없이 복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복종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매우 만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메두사의 머리가 잘린 것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크리사오르가 탄생했다. 이는 이런 부정적인 모성을 극복하게 되면 부정적인 어머니 원형은 도리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서운 어머니 원형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언제든 돌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 직면하여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 뜻에 따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공포감을 극복하면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페가수스는 날개 달린 천마로 시인들의 시작에 영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바로 페가수스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동방패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거울이 갖고 있는 상징을 보면 페르세우스, 신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눈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내 뒷모습 또한 볼 수가 없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어본다는 것은 자기인식 또는 자기반성이나 자기반영을 의미한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이는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페르세우스가 거울을 통해서 메두사를 보는 행위는 자기 인식이나 자기 반영을 이용한다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두려움도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두려운 대상인 메두사와 직면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거울은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앨리스는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앨리스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간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무의식의 존재들과 만나게 된다. 아테나와의 세력 대결에서 패한 여신 메두사, 괴물로 전락하다. 메두사가 아테나에게 원한을 품은 원인과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청동방패를 준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오래전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는 네이트라는 여신이 있었다. 이 여신은 리비아 쪽에서는 아나타로 불렸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이들은 아나타 여신과 함께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아나타 여신은 곧 그리스 본토로 진출했고 그리스에서는 아나타가 아테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아나타의 신은 원래 아테나의 여신과 메두사 여신의 두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여신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아나타 여신을 받아들일 때 아테나 여신의 측면만을 받아들였고 아테나는 마침내 올림포스의 주신이 되었다. 이리하여 아나타 여신은 아테나와 메두사 두 여신으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아테나가 올림포스의 주요 여신이 되면서부터 많은 부분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이미 남성 신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래 아나타 여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부분이 버려지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아테나 여신은 올림포스 주신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인 아나타 여신과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 배신을 해야 했다. 즉 아테나는 여성신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적인 측면을 모두 버리고 남성적인 신으로 변모해야 했다. 그래서 아테나는 여신이지만 처녀신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버린 것이다. 또 자신의 조상신인 아나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자신을 낳아준 신은 제우스라고 주장하게 된다. 아테나의 탄생 신화는 이렇다. 제우스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 아들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때 헤파이스토스는 양날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제우스의 머리에서 창과 방패로 무장한 아테나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는 아테나가 남성 중심적인 신의 사회에 완전히 복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이후 아테나는 자신과 뿌리를 같이 한 메두사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둘은 투쟁을 벌인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전쟁의 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네 시의 주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메두사가 그리스에 나타나 포세이돈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게 된다. 아테나는 아테네 시의 주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메두사에 대한 폄하를 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여신은 뱀의 머리를 한추한 몰골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페르세우스를 통해 그녀의 머리를 베게 만든 것이다. 이후 아테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이 방패에 달고 다녔던 이유는 자신이 여성신인 메두사를 완전히 정복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아테나는 메두사를 없애버림으로써 포세이돈뿐만 아니라 메두사의 아테네 상륙을 패퇴시키게 되었다.